이거 하도 거지같이 한다고 이 템플릿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주간 리뷰, 저번 주 주간 리뷰가 제가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못해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요즘 국장 관련해서 물어보시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예, 국장을 설명하려면 3.1 채불가론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간 리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지표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꼽아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00bp 위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517bp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어서 저는 500bp에서는 솔직히 진입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뭔가 크러쉬가 나오거나 조금 더 급락하는 파동이 보인 다음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지금 빠지는 게 보이는데 120불대에서 터닝해서 보시면 125불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불 상단 잡고 인버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요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털고 말아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110불대에서 평균 110불을 유지한다면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도 높게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안정화를 갖는다고 해도 그 빠지는 원인이 침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딱히 좋은 지표 상태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아래에 있는 구리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그래도 저번 달에는 좀 회복하면서 4.5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이게 선물이어서 인덱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25,000불인가 1포인트당 그렇게 될 텐데 선물 가격이어서 그런 거고 원래 4 이상에서는 꾸준히 놀았었는데 최근에 3.97로 내려오면서 이전에 보였던 저점들 깨러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이 중요하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지금 얼마나 수요 감소가 크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다 중소형주가 몰려 있어요. 뭔가 이런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큰 뭐 우량주 같은 기업들은 현금 보유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외환위기나 이런 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캐시를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차입금이 되게 많고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어났을 때 이제 자산 요 주가 자체가 자기 자본에 대한 얘기,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계속해서 빠지면 담보 부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자기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했을 텐데 요 주식이 계속해서 빠지는 게 그들의 신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2000 이상에서 2100까지 올라갔던 게 되게 급락하면서 내려왔고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러셀 2000 부분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 전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해요. 오히려 우량주 같은 뭐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밸류가 해소되는 정도의 주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러셀 2000에 있는 얘네는 실질적으로 당장 어닝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그 자금 차입했던 부분들을 거기서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데미지 받는 부분은 이 러셀 2000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 뭐 중간중간 회복하는 게 있어도 항상 보면 러셀 2000이 뭐 회복할 때는 조금 회복하고 빠질 때는 훨씬 많이 빠지면서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은 S&P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러스레이천은 되게 관심을 못 받아요. 근데 사실상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를 뭔가 얘기를 한다면 이쪽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번 주 월요일부터 리뷰인데 우선 저번 주 월요일부터 국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뭐 2,600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400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 환율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급등이 보이고 있고 지금도 뭐 1,300원 목구멍에 와서 계속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곡물 관련돼 가지고 저번 주에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보시면 곡물값 주범이 비료 가격이라고 하는데 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러시아가 되게 수출 많이 하는 최대 수출국이라고 해서 예,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촉발되고 있는 농산물이랑 유가 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뭔가 상승 모멘텀 당연히 맞긴 맞는데 어, 그거는 금융단에서의 얘기고 실물 경제 입장에서 보면 금융 제재가 풀려야 돼요. 해서 설령 전쟁이 뭐 종식되더라도 상승 모멘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상승 압력분은 유효할 거예요. 그게 없어지려면 아무래도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쉽사리 제재를 풀기까지가 사실상 기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어그러뜨린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이미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힌 상태로 보여져요. 근래에 있었던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그 수출하는 곳에 그 폭발하면서 뭐 3개월 정도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미국은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뭐 10% 급락했었고 반대로 유럽 쪽은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많이 들여오고 있었는데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유럽은 급등하고 미국 쪽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특히 기후 관련해서 뭐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뭐 그런 걸로 되게 이 생산에 있어서 생산량이 급감할 거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두, 밀, 뭐 가릴 거 없이 다 5년 5년 기간 잡고 차트 보시면 거의 더블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에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14일에 나왔던 것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는 요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이 싸워야 되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지금 나오고 있는 실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8.6%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면 올해 안으로 딱히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잡아야 돼요. 파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근래 직접적으로 부동산 사지 마라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로 어떤 자산을 산다는 자체가 향후 그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상 미래에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 자체가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건 예, 이걸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서머스 발언도 보면 이 침체 관련돼 가지고는 이분이 전 재무장관인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물가 압력.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농산물과 유가의 이 물가 압력이 예,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뭐 다른 뉴스의 그루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호화폐 급락세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2만 불에서 계속 찰랑찰랑하고 있는 상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불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상방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새 2만 불로 내려왔어요. 특히 저번 주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19,000불, 18,700인가까지 봤던 것 같은데 다시 지금은 회복해서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암호화폐가 혼자서 뭐 등락을 계속 거듭했는데 다행히 회복하면서 그래도 지금 2만 불 위에서는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아마 장이 열리면 오늘도 지금 미국 선물은 열려 있어요.
그 현물은 시장 닫혀 있는 상태인데 선물은 계속해서 개방이 된 상태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암호화폐 급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자산 시장 중에서도 꽤 약한 골이기 때문에 뭐 6만 불, 7만 불 얘기하고 있던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 쪽은 굉장히 이미 맞을 만큼 맞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암호화폐 쪽을 들고 계시다면 여기선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80%, 뭐 70%, 80% 빠진 상태에서는 이미 더 빠질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어력이 되게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내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 빠지는 20% 빠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70%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이 시총 자체도 굉장히 침체된 상태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모양인데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7, 80% 빠진 거는 그냥 예산 일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들고 계시다면 보통 회복할 때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회복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잡조 들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서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흐르기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너도 나도 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도 제가 계속해서 무슨 뭐 어디 CEO가 이런 말을 했다, 전 재무장관 이런 말 했다, 전 패드 장관이 이런 말 했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경기 침체는 지금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들고 온 이유는 요 코인베이스 쪽도 해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률을 해쳐야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필립스 곡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고 이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해고를 늘리겠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고가 느는 부분은 석 달? 고용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정도 후행 지표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늦는 지표인데 지금 근래 한 달, 두 달 정도부터 계속해서 채용 감축이라던가 이런 해고 부분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요건 한 두세 달 뒤부터 뭔가 직접적으로 고용 지표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직접적으로 CPI에서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주택시장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금리의 상승을 일으켜서 요 모기지금리, 10년 모기지, 30년 모기지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연초에 3월까지는 주택시장이 괜찮았어요.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연초에는 뭐 1월까지는 아직 금리 인상 막 급격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2월부터 금리 인상 빠르게 할 거다라는 거를 뭐 연준에서 계속해서 말했었고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2월까지 금리 인상을 3월부터의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미리미리 땡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2월에는 되게 주택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 낮은 주택금리 때문에. 여기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3%면 충분히 받을 만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수요가 땡겨진 상태였어요. 여기도 보면 부동산 시장도 해고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업률에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는 더 뭔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돼요. 뭐 월마트나 그런 뭐 소비 관련제 쪽에서도 계속해서 해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마존도 해고 얘기 있었고 테슬라에서도 신규 채용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 얘기했었고 해고 얘기도 오늘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용이나 해고 관련된 지표가 지금 5월 말부터 6월 쪽에 굉장히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 분기 정도 뒤에 이 고용 실업률 요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대응하기에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행성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는 내가 알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해고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석 달 뒤에는 아 이게 실업률이나 어떤 실업급여 관련돼서 지표에 안 좋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생각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생산량 빠지는 부분 돼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원래 되게 뭐야 이 생산량이 되게 많고 인도 총리가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이 식량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예, 저 가뭄 때문에 인도도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고온 가뭄으로 생산량 예, 엄청 빠졌고 그래서 그 말했던 거 철회했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가 6월 CPI나 뭐 7월 CPI도 낮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은 요 바이든 지지율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음, 연준은 중앙은행이고 바이든은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진다고 하고 이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 1순위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방향이 모두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자. 예전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자기는 막 부양하고 싶으니까 금리 낮추라고 파월 불러다가 뭐 너 해고할 거니 뭐니 하면서 막 압박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재정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둘 다 인플레 잡는 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 스텝이 올라가는 거는 예,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모기지금리 얘기 나왔던 거고 이때 말했던 시장 안정화 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이 유럽에서의 채권 중에 독일 채권은 굉장히 우량 채권이고 이탈리아 채권은 굉장히 신흥국 채권, 부도 위기가 높은 채권이어서 이 둘 사이의 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탈리아 채권이 계속해서 엄청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예, 이 이탈리아 채권에 대한 이 가격 방어를 위해서 너네 자꾸 그렇게 사가지고 금리 올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 자꾸 떨구면 그냥 내가 그거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금리 다시 내릴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금리 내릴 거야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자마자 이태리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독일 국채 금리와의 이 스프레드 축소가 예, 어느 정도 다시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건 이런 방법으로도 이 스프레드를 좁히는 거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 위쪽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요 이태리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부도 위험이 높고 코로나 시기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으로 인한 그 소득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타격을 받았던 게 이태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빠지면 나중에 가서 이쪽에서 디폴트 위기 나올 수 있어요. 17일에도 보면 우선 영국이랑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나라의 중앙은행은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그다음 ECB 이 다섯 개의 이 중앙은행 금융 정책이 전 세계의 금융 정책을 좌우하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 저희 나라보다 더 빡세게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는 지금 기준금리 5회 연속 인상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도 보시면 기준금리 이번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긴축 스텝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특이한 경우인데 스위스가 스위스 원래 차트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 금리에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15년 만에 그것도 50bp로 올렸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뭔가 얘기를 하거나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50bp로 올렸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항복하고 스위스마저 50bp 올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뭔가 보루 같은 스위스였는데 여기서까지 50bp 올린 거는 이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로 마지막 항복한 걸로 보면 돼요. 스위스가 이렇게 돌린 거는.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신흥국인데 여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13.25%래요. 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중앙은행들의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의 이 긴축 속도를 맞춰서 여기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기 이창용 총재 이준열 총재 이주열 총재 있을 때도 그래도 3회 좀 미리 땡기긴 했는데 예, 그 뒤부터는 사실상 이번에 6월에도 그 금통위가 없고 해서 지금은 미국 금리랑 똑같은 상태인데 이건 제가 뒤쪽에서 그 3일째 불가론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택시장 급냉 얘기가 나왔고 그럼 한 주 5일 중에서 3일은 주택시장 관련돼서 급냉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일째 불가론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오르면 왜 약한 고리 신흥국들이 깨지는지를 설명하려고 이건 좀 들고 왔어요. 우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본은 많고 이미 되게 선진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놀고 있는 상태여서 보통 개발도상국으로 이 자금을 들고 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높고 신용도는 낮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돈을 받아서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 특징은 이 말씀드린 대로 기술 집약적이고 개발도상국은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뭐 커피, 원자재, 뭐 광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조업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동력 그런 식으로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의 자금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그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이나 이런 거 지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투자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선진국의 기준을 미국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불가론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통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로운 외자 이동을 제외한 독자적인 금융 정책과 안정적인 환율 이 두 가지를 채택해요. 그래서 처음엔 개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개방을 해버리면 선진국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뭐 그러니까 자국 브랜드가 남아나질 않겠죠. 다 들어와 선진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고 뭐 이런 거 다 헐값에 이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중에 가서 이 외자 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 건데 저희 나라도 처음에는 이 자유로운 외자 이동이 없었어요. 이걸 포기한 국가였어요. 지금 선진국이 굉장히 긴축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었고 파월도 똑같이 수요를 해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선진국은 소비 위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위주의 GDP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소비가 7할입니다.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국인들이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보단 요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요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생산 위주를 하고 선진국은 소비 위주인데 지금 선진국들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영국, 뭐 ECB, 미국 다 지금 그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수요를 죽인다는 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받아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선진국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소비를 죽이기 위해서 이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월이 저렇게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있구나 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고 여기가 소위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나 중국의 그 많은 수출 물량을 미국이나 뭐 어디 선진국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 제품들을 다 받아주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급락한 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뭐 거기는 보면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뭐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구매해서 자국으로 들고 나가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인과관계에서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얘기가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요 상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요 상황이 주요하다고 봐요. 근래에 지금 대한민국이 부러지고 있는 거는. 3일째 불가로는 보통 중앙은행이 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금융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금융정책. 그러니까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경기를 화랑이 됐다가 뭐 냉각시켰다가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이 독자적인 금융정책이고 안정적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정환율로 하고 있는 지금 홍콩의 페그제를 예로 들 수 있고 이 환리스크를 상쇄시킨다는 게 뭐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환리스크가 없으면 아무래도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환리스크를 상쇄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밖에 외국인 자본이 우리 쪽에 투자를 할 때도 이 환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은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외자 이동은 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은 많고 국내 그 성장률은 낮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발도상국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도 요 자유로운 외자 이동은 필요하고 그 신흥국 입장에서도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불가로는 어떤 나라든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제일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 홍콩은 지금 환율 고정 상태예요. 홍콩 달러 1달러랑 미국의 1달러 이 고정을 한다는 게 안정적인 자산과 연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자산을 미국 달러와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1달러와 1달러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콩은 금융 허브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과 안정적인 환율, 이 위에서 말한 페그제,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독자적인 금융 정책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의 기준금리가 지금 2%인데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10%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안정적인 환율이니까 홍콩 달러 1달러랑 저기 미국 달러 1달러랑 동일하니까 홍콩에서 2%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1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8%포인트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홍콩 내에 외환 시장에서 이 달러가 유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자적인 금융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이 2%인데 미국이 10%인 상황이면 이 환율 차익을 노리는 그런 뭔가 이 헤지 펀드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10%로 올리면 홍콩도 무조건 10%로 올리고 홍콩이 뭐 10%고 미국이 2%면 홍콩도 그에 따라서 2%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은 그 기준금리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포기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는 홍콩이 뭐 이렇게 부동산이 굉장히 이 버블이 많이 껴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양적 완화도 하고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내 자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 상태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의 부동산은 민간인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동산이라는 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국내에서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거는 이 부동산이 폭발한 부분. 이 외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도 처음에는 신흥국처럼 선진국이 아니었죠. 지금이야 엄청 자본도 많고 뭐 이렇게 대국이 돼서 지금 G2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도 독자적인 금융 정책과 안정적인 환율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고시환율이죠. 지금도 중국은.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뭐 성장률이 10%, 7%, 8% 할 정도로 엄청 높은 고성장 국가인 상태였어요. 그에 맞춰서 저희 나라도 엄청 빠르게 같이 성장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시기에 잠깐 중국이 후광통이라는 걸 통해서 그 홍콩을 통해서 외국인의 그 자본을 받아서 이 국가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 상하이 종합지수인데 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상승해서 요때도 한번 버블이 있었고 요거 이제 금융위기 와가지고 한번 부러진 부분들 나와 있는 거고 요 부분이에요. 그때가 처음에 중국이 엄청 급성장을 했을 때 금융 이 기준금리도 굉장히 낮게 해서 뭐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환율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출도 엄청 잘 되고 하면서 요게 1년도 안 돼서 더블 가까이 올라갔어요. 요 상하이 지수인데.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인의 자본이 쭉쭉쭉 더 투자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흥국이 보통 급성장을 할 때는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이 자국민이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랑 성장은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재화는 엄청 많은데 그걸 소화할 부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투자 중심으로 해외 자본을 받아서 투자 계속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결국엔 그게 한계를 보였고 그걸 눈치챈 외국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광통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홍콩을 통해서 외국인의 자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홍콩에서 이 달러의 유출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고시환율이 두 개예요.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 두 개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국내 환율은 중국 본토 내 환율이고 국외 환율은 그 홍콩 쪽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본 유출이 홍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중국 역외 환율과 역내 환율의 이 환차익이 발생돼요. 점점 이 갭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만에 1조 달러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요. 그때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는데 1년 만에 1조 달러 날리면서 그 후광통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낄 때는 그냥 뭐 너도 나도 좋다고 이 자금들이 쭉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나갈 때는 지금 저희 나라처럼 저 외자가 빠져나갈 때는 그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가속도가 붙어요. 외화가 나가는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본토와 환율과 홍콩의 환율이 차이가 나면서 그럼 그 환차익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헤지펀드가 이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자기 외환 보유고를 투입을 했던 거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중국이 요 세 개를 가지려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보통은 요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해요. 지금 뭐 이렇게 신흥국도 생각해 보시면 다 안정적인 환율이 포기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중국은 그거 보니까 신흥국들이 요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면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옵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IMF 한번 맞았죠. 그래서 얘네는 이때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이 외자 이동을 포기해요. 그래서 후광통을 막았죠. 근데 근래에 이제 이걸 조금 풀고는 있는데 그때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다시 손대지는 못할 거예요. 이걸 손대려면 위안화의 이 국제적인 통화 지위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이걸 다시 개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근래에 그 리커창 나와서 뭐 국채 시장 개방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개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 대한민국은 원래 초반에 여기 이제 색깔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지금은 요 환율을 포기한 상태인데 처음부터 환율을 포기한 건 아니고 예전에는 독자적인 금융 정책과 어느 신흥국이나 다 똑같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통 개발도상국은 이 선진국의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자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 자유로운 외자 이동을 그러니까 계속 제한을 해요. 금융시장을 전체 개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아요, 이거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요 자유로운 외자 이동을 막고 독자적인 금융 정책과 안정적인 환율.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도 독자적인 금융 정책으로 낮은 환율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안정적인 환율로 이 무역에 있어서 환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출을 막 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거고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요 낮은 환율과 낮은 금리와 요 안정적인 환율. 옛날에 대한민국도 되게 안정적인 환율이었어요. 800원에다가 박아놨었는데 그게 급속도로 항상 이렇게 막 성장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막 대우나 한보 뭐 이런 그룹들 예전에 파산한 거 축하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외자 유치 막 엄청 하면서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해외 자본 이 차입해서. 근데 원래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막 좋을 때는 부양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침체도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과열만 있는 게 아니라 냉각도 있고 과열도 있고 뭐 침체도 있고 그런 사이클을 겪게 되는 건데 이게 부양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 우리 IMF 그 96년, 97년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 산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신흥국들이 항상 그 문제가 침체기에 와가지고 이 들어왔던 외자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순간이 생기면 이 고정환율을 포기한다는 게 이 변동 환율을 차용한다는 건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 세 개를 다 가져가려고 갑자기 이제 그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조금씩 개방이 되면서 예, 요 세 가지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 외국인의 자금이 급속도로 들어왔다가 버블이구나 해서 급속도로 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 차입했던 외채가 부도가 일어나면서 요 자유로운 외자 이동에 대해서 그 IMF가 개방 요청을 했죠. 금융시장의 개방을. 뭐 금리 20% 그리고 해고가 자유롭게 하라는 조항도 있었고 이거는 국가 부도의 날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IMF의 강제 조항들 때문에 요 자유로운 외자 이동이 강제적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됐어요. 이때. 그러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고 환율이 그냥 변동 확률이 됐어요. 그 변동 환율로 인한 이 환율의 급등이 이때 한번 보여졌었는데 근래에 이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1,300원 두드리러 가고 있죠. 근래에 이 환율 급등을 보시다시피 이 변동 환율제를 택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속화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요 가속화되는 안정적인 환율 요거를 부여잡는 그나마 방법이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 달러를 시중에 풀어서 요거를 유지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개입해서 지금은 독자적인 금융정책과 자유로운 외자이동 요 두 개를 선택한 상황인데 마냥 요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요거를 그래도 좀 붙들어 놔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무역수지 적자와 뭐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게 계속 더해지면서 외환 보유고가 빠지고 있어요.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미국 국채나 이런 안전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국채 매입을 해놓은 상태, 국채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국채 평가손까지 일어나면서 이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환율을 임시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00원 두드리는 게 뚫린다 안 뚫린다 뭔가 확언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 얘기는 요 뒤에도 있습니다. 우선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요 7월에 나올 기업 실적 부분들, 지금 2분기에 나왔던 그 생산성이 빠지는 부분, 그리고 1월부터 시작된 임금 상승분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그게 7월에 발표될 2분기 실적에서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보고 매도할 거예요. 지금 절반 들고 있는 거. 근데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튀어 오르면 그냥 나머지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고버스로 찍어 누를 예정이에요. 장기채 고버스 TB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켜요.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면 이 주식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랑 거의 똔똔해요. 그럴 거면 리스크 없는 채권을 사죠. 심지어 미국 채권인데. 그래서 3.4%만 가도 바로 매수 붙으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3.2%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중간 매도 시점을 3.2%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로 보여져서 그냥 일단 들고 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빠져서 막 갑자기 환호하거나 막 이러기에는 어려워요. 그 이유가 여전히 높은 주택시장 가격으로. 이거는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의 이 높은 모기지 금리는 신규 수요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2%, 3%, 30년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속도로 빠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CPI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 지금 6월에만 보이고 있는 요 고유가 평균 110불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뭐 남은 6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근데 여전히 높은 거. 그리고 3월부터 저기 러시아 전쟁 발발하면서 시작된 원자재가 상승분. 그 상승분이 슬슬 제품의 가격까지 전가되는 시점이 요 1분기, 2분기 두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로 요 CPI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PI가 높게 발표가 되면 긴축 더 빨리 당겨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시장이 7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막 100%라던가 이렇게 크게 완전히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이 7월에 발표된 6월 CPI가 높게 나온다면 75bp는 그냥 박아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장기채 금리 상승분 반영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지간하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7월에 발표되는 CPI, 이 6월의 CPI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높게 나오면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국장에 물리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우선 최근에 있었던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과매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과매도로 보여지고 추가 하락 여부는 본인 종목이 신용이 많은지 최근에 이 하락세에서 신용이 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 매매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줄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용이 빠지는 시간대가 금융사에서 뭐 그 신용 매수로 한 거는 아침부터 장초에 하한가로 박아서 반대 매매가 발생되고 뭐 스탁로는 언제 되고 요게 조금 시간대가 다르대요. 이 반대 매매 발생되는 게. 그래서 그거는 뭐 모든 반대 매매가 다 아침 대바람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시장 중간중간 제가 봤을 때는 12시랑 3시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오는 거, 반대 매매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침에 반대 매매 다 났다고 끝나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신용잔고 본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이 물량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거의 그 국장 코스피랑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그 누구야? 김영익 교수도 맨날 요거 가지고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못 맞췄죠. 그분 5월에 사라 그랬는데 6월, 7월 지금 이렇게 완전 빠그라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솔직히 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펀더멘탈 자체는 안 좋은데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서 국장은 좀 애매해요 지금 사실. 그리고 이거 수출 수입 물가 비율은 수출 물가가 한 30% 나오고 수입 물가 20% 나오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30% 정도 나오고 수출 물가 20% 정도 나오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수입에서 겪고 있는 이 원가 상승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훨씬 큰 상태예요. 수출보다. 그래서 이 높은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해외에 수출할 때 이 자국 통화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수출의 이득보다 지금 당장의 수입 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훨씬 큰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또 웃긴 게 미국은 수출 물가가 훨씬 높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사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IT랑 게임이랑 이런 거는 그건 죽는 날까지도 안 살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정도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심지어 환율도 되게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엄청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나라는 독자적인 금융정책과 자유로운 외자 이동 이 두 개를 선택한 상태고 이걸 포기했어요.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달러 공급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환율을 막아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1,300원 올라갈 때까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수출입이 지금 역성장되고 있죠. 이 무역 적자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 1,300을 뚫리면 그 환 리스크라는 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국장 저도 지금 되게 저평가해서 사고 싶은데 환 리스크가 지금 너무 너무 커요.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래서 고수순 왜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위협이 가고 있는 상태인지 수출입이 요 모양이 되고 이 무역 수지가 그 모양이 되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충분해야 환율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 해서 국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요 부분이에요. 그 환율 부분.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는 파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저도 지금은 사는 게 만약에 지금 제가 산다면 한 1, 2년 안에 충분히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길게 조금. 지금 산 물량들은 길게 보라는 말은 레버리지 튀기지 말고 뭐 신용 써서 하지 말고 대출 받아서 하지 말고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고 그냥 조금 자금이 묶여도 되는 자금 당장 필요하거나 내가 뭐 1, 2년 안에 갑작스럽게 땡겨서 뭐 어디 집을 산다거나 전세를 이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자금은 정리해야죠 사실. 지금은 사실 뭐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저 미국의 긴축 정책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제가 맨날 이 독자적인 금융 정책도 사실 지금 포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낮게 가져가야 되는데 가계부채도 많고 저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고정환율로 하는 바람에 쉴드가 쳐져 있잖아요. 지금 가계들이 다.
여전히 2%, 3%로 그냥 충분히 그 정도 이자 감당이 가능한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다 변동금 80% 이상이 변동금리고 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써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긴축으로 달려나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 금융정책을 포기하게 돼요. 이 삼위일체 불가능해서 최악의 상황은 독자적인 금융정책도 못하고 환율은 환율대로 불안정하고 근데 외국인의 이 자본은 유출입은 되게 자유로워.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도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저평가고 PBR도 엄청 낮고 뭐 0.9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고 싶은데 이 국장은 그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사놓고 뭐 10년 뒤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들 삼성전자 물린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자금이 만약에 뭐 1, 2년 안에 어디 뭐 빼서 써야 된다거나 레버리지로 샀거나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 리스크 분들 다 생각하셔서 짧게는 사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오늘 주간 위클리 그 옵션만 봐도 외국인은 지금 여전히 품매수하고 있고 콜 매도하고 있어요.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파생 상품 포지션 자체도 지금 주간 옵션 보면은 풋 포지션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냥 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7월 둘째 주 가가지고 그 옵션 만기 왔을 때는 지금 요걸 기억해 두세요. 계속해서 이 콜옵션을 사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근데 7월에 하필이면 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있어서 나스닥이랑 중앙은행이 긴축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요 걱정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좀 어려워요. 사실 짧게 보면 어려운데 길게 보면 충분히 지금 저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손실 불량 난 거 혹시 뭐 40%고 30% 빠져서 손실 난 물량이면 그냥 들고 가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토막 나면 데미지 감소 50%이 방어력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평단이 더블이기 때문에 오늘 10% 빠져도 사실상 5% 빠진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고 가세요. 지금 빠진 부분은 이제 와서 손절 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저도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가격 상태는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나스닥 인버스랑 장기채 국버스 이 부분이 충분히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맨날 말씀드리는 그 잔동작 여기 충분히 먹을 거 보이는데 옆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수출입 물가라도 뭐 변동이 있다던가 수출 동향이 조금 나아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제서야 한번 해볼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은 1250원까지 좀 내려와줘야 저는 국장 신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요. 기다리세요. TLT도 기다리고 국장도 사실 신규 진입은 기다리고 물린 물량 있으면 길게 보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가 지금 제가 들고 가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들고 가라는 거지. 왜 물리고 난 다음에 다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 때 이유가 명확하게 무슨 모멘텀 때문에 사고 무슨 리스크들이 있었고 이런 걸 구분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가지고 물려놓고 갑자기 장기 투자자로 변신을 해? 아니 다른 채팅방들도 제가 있고 뭐 다른 커뮤니티들도 보면은 갑자기 다 자기 장기 투자여가지고 괜찮대요. 이거 10년 들고 갈 거라고. 뭐 워렌 버핏은 이런 이 단타 안 한다. 장기 투자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을 한 거다. 당신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그들과 당신의 투자 스타일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가 뭐 완전 만병통치약처럼 빨간 약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 두통 머리 아파가지고 양호실에 갔는데 왜 빨간 약을 바르고 있어? 그 장기 투자가 무조건 이렇게 어디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다 이 정당화 시키는 그런 걸로 쓰이면 안 돼요.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면 충분히 가격 자체는 매력적인 상황이어서 예,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은 그냥 들고 가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혹시 뭐 그냥 이렇게 당장 투자할 곳이 없어서 좀 묶일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사서 더 빠지더라도 그냥 들고 가면 될 걸로 봐요, 저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되는 듯한데 10년물 상단은 3.5 정도로 봐도 될까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너무 달라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 장기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 6월, 7월에 나오는 CPI에 달려 있는 건데 만약에 7월에 6월 CPI가 갑자기 9%로 뛰었어. 그럼 장기금리 미친 듯이 올라가겠지. 저 3.5%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그냥 TBT 계속해서 스테이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꺾이는 게 보이는 순간 갑자기 장기금리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가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뭔가 장기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거나 전망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도 제가 전망하는 건 이거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TBT 지금까지 이 홀딩하고 있는 TBT는 계속해서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3.4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3.5를 상단으로 본다. 요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면 엄청 긴축 빠르게 땡기면서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QT. 우리가 지금 QT를 입고 있는데 11월에도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 한다고 했을 때 양적 완화 한다 했을 때 엄청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언급을 안 해요. 양적 완화 되고 있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테이퍼링 한다 했을 때 모멘텀 엄청 크게 작용해서 확 뺐는데 그 뒤에는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주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견에다 계속 맨날 언급을 했어요, 그때. 잊으면 안 된다. 지금 테이퍼링 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QT도 똑같아요. 양적 긴축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5일에 그게 한 번이 크게 있었고 30일에 또 크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보고 CPI까지 보고 이 장기채는 움직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니 아니니는 지금 예단하기에는 그건 점쟁이. 현재 현금 70% 80% 정도 보유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인버스 들어가면 안 돼요. 인버스도 들어가면 안 되고 TBT도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상.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TBT 만약에 3.0까지 내려왔으면 지금이라도 한 40% 정도 태웁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얘도 먹을 자리가 안 보이고 얘도 먹을 자리가 안 보여요. 둘 다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국장에다 투자하자?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어떤 자금인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뭐 한 2, 3년 안에 어딘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태우면 안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반대 매매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고 진입을 하면 좋겠어요. 안전빵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은 나스닥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나스닥 인버스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티보티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예, 지금은 사실상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자금이 만약에 2년 정도 그냥 묶여도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되면 국장에 태우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요 며칠 10년물 금리 3.5 찍히자마자 끌어내리는 거 보면 현재 3.2보다 더 떨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7월 CPI가 발표되면 이러나 저러나 3.4까지 찍는 거엔 이변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전망입니다. 3.4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유가가 안 빠지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갑작스럽게 빠질 수야 있겠죠. 근데
그럴 모멘텀이 보이진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 요 열흘 동안에 어떤 변동성이 보일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은 아무튼 빠지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주택 가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작아여도 그 렌트비는 포함이 됩니다. 내가 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비용도 CPI에 잡혀요. 예전에 패드가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때 자산 시장이 폭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지금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할 때가 현재 경제 상태가 되게 좋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상할 때, 경제 좋았어. 금리 인상할 때 주식 올랐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예전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경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못 한다? 그거는 패드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해야 되는데 이 경제가 못 버티네? 경제가 좀 체력이 좀 있을 때 이 기준금리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이게. 경기 침체 와가지고 이거를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여기 고름 있는 거 짜내려고 하는 건데 이거 고름 하나 짜내려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제가. 그거를 패드가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금리 더 올리면 경제 죽어.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경기 침체 와. 라고 인증을 해주는 게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해가 되는 순간.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데 기준금리 못 올린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예, 더 이상 경제가 못 버틴다라고 패드가 판단을 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오히려 작살날 거예요. 그렇게 금리 조절, 그러니까 뭐 동결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자산시장이 폭락할 거고 그때 이 주춤하러 가야죠. 환율이 1250원에 오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전을 해서 S&P 500 지수 투자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국장을 대기해야 할까요? 원화로 현금을 들고 있어서 더 혼란하네요. 생각보다 현금 들고 계신 분 많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지 않아요? 이 자산시장 다 박살 났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는 이 부러질 거 다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샀으면 30% 부러졌는데 뭐 알아서 30% 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 뭔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크게 발라먹은 상태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바닥에 떨어진 거 주춤할 거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상태고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 빠졌다고 봐요. 근데 하나 걸리는 부분이 이거 7월에 기업 실적 안 좋을 거. 저도 지금 죽고 싶어요. S&P 저도 죽고 싶어요. 3,700? 충분히 지금 죽고 그냥 뭐 연금 지금 퇴직연금 뭐 DC, IRP 뭐 이런 거 다 사고 싶은데 이거 보고 살라고 이거. 2분기 실적 빠그러지는 거 보고 요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 주춤할 수 있는 상황 나옵니다. 환율은 안 돼, 그, 환율이 높아서 환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그냥 환해지 상품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추종하는 ETF를 사세요. 지금 충분히 내려와 있어요. 절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하나 걸리는 부분이 국장은 환율, 나스닥은 요 7월에 발표되는 2분기 기업 실적. 각각 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 7월 가면은 이러나 저러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 그때 가서 줍줍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CPI가 높게 나오면 긴축이 빨라져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올리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로직인지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기준금리의 영향을 덜 받아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는 2년물.
근데 2년물이 급속도로 올라가면 10년물이 정체되어 있고 2년물만 올라가면 그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근데 그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이 금융시장, 은행 쪽에서의 유동성이 막히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단순히 기준금리만 올려서 축소되는 거 말고 장단기 금리가 역정되면서 은행단에서의 유동성이 막히는 2차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금리도 땡겨야 되는데 마침 QT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필수적으로 단기금리 올라오는 정도만큼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같이 올릴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오면 긴축이 빨라져서 장기금리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만약 7월 CPI 피크아웃이 안 보이고 9% 찍어서 기준금리가 연말 4% 이상이 된다면 10년물 채권도 4% 이상 오를 텐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은 보통 3.5%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권 금리를 못 따라가는 성장률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 장기 GDP 성장률과 연동되어 있어요. 보통 그 성장률과 장기 금리가 연동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근래에 있었던 그 김영익 교수도 보면은 장기채 선전, 그러니까 홍보 엄청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3점 몇 퍼센트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버슈팅 상태고 결국에 가선 장기채 금리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요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성장률이랑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연준이 개입해서 임의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만 의존되어 있는 상태면 그 장기 성장률을 따라서 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움직일 텐데 지금의 미국 장기채 금리는 연준이 채권 시장에 시장 참여자로 참여해서 30%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 국채의 30%를 보유하고 이 정도면 대주주죠. 근데 그 엄청난 시장에서 30%를 보유하고 있는 연준이 임의로 그냥 끌어올린다,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성장률이 낮잖아요, 되게. 3.5%로 낮다라는 거를 연준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점도표에서 발표한 걸 봐도 뭐 2점 몇 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뭐 3점 몇 프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3.4%, 3.5%를 얘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2점 몇 퍼센트로 수렴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GDP 성장률이 그 연준이 봐도 낮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이 개입해서 임의로 이거를 끌어올리기야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시장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이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다시 장기금리는 내려올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기금리가. 이번 그 이 점도표에서 보였던 그 장기금리 탭이 보여줬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미국이 그냥 가격을 임의로 땡겨 올리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로 참여해서. 근데 이 질문 하신 거는 채권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이 GDP 성장률과 장기금리가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신 거는.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미 국장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부러진 사람들은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조금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지금 고밸류 상태인지 저밸류 상태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쪼아놓고 10년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거의 삼성전자 기준이죠. 그 정도의 우량주들, 뭐 포스코든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와 있는 애들 아니면 2차 전지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네이버, 카카오, 또 뭐야 펄어비스? 뭐 이렇게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들 그 비용 상승분이
저는 결국에는 해고 혹은 고용 축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신문에 나올 거예요. 지금 서로 이 인력 가져가려고 막 이 인건비 상승을 일으켰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면서 채용이 축소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진짜 바닥. 그때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날. 뭐 기업 구조조정인 게 해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고 못 하잖아요. 해고 말고 채용이 축소되면서 뭔가 이런 실직률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뉴스에서 확인되는 순간부터가 정말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들고 계신 종목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혹시라도 막 코스닥에 막 신용 10%막 이런 거면은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모든 자산 가치는 현재다, 현재. 현재 자산 가치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돈으로 그 주식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 보자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자기가 이 위에서 이렇게 딱 놨을 때는 이렇게 쫙 가라앉는 거 생각해 보면 중심에 있는 이 뭐야 우량주들부터 아니지 떨어질 때는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실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우량주가 아닌 친구들이 먼저 가라앉고 마지막에 가라앉는 게 중심부가 이렇게 싹 가라앉는데 그걸 보자기 이론이라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우량주들이 부러지는 날이 오면 바닥이다. 뭐 이런 이론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하락분이 어느 정도 국장의 이 바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지금은 진짜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국장은 환율 리스크, 나스닥은 저 7월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걸리적거려서 단지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잊혀져, 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량도 팍 줄고 그런 주식이면 빨랑 정리하고 나오세요.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저는 정리할 겁니다. 내 주식이 소외된 거고 거래량 팍팍 줄고 있고 향후 보이는 모멘텀도 없고 그나마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뭐 UAM 또 뭐가 있지? 메타버스 이런 거 말고 IT 이런 거 말고 게임도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전기차 관련주 하다못해 뭐 그냥 그 정도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리 빨랑 하고 지금 저 삼성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저런 거 줍고 그거라도 그냥 줍고 차라리 스테이 하세요. 배당주 먹으면 그러니까 배당 받으면서. 요거 TLT로 스위칭 한다는 게 그겁니다.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장기 금리를 임의로 끌어올려서 지금은 TBT에 들어가서 그거를 받아먹는 거고 결국에는 장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거 노리고 TLT로 스위칭하는 겁니다. 다음 방금 7월 실적이 부러진다는 가정하에 현재도 매력적인 S&P 과매도 구간인데 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고점 대비 낙폭으로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건가요? 아니면 반대 매매를 보면 될까요? 과매도 구간인지 저점을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PE로 봐요, PER. 이 프라이스와 어닝의 비율. 이게 평소에는 16배? 17배? 뭐 요 정도를 이 밸류에이션 측정을 그 정도를 이제 평년으로 보는데 지금이 딱 그 정도 내려온 거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자기 밸류에이션을 찾아온 건데 혹시라도 요 7월에 실적이 부러지면서 어닝이 감소하면서 이 PE가 올라간다? 다시 고퍼로 변한다고 하면은 그 고퍼 다시 해소해야죠. P가 빠지면서, 프라이스가 빠지면서, 어닝이 빠진 만큼 프라이스가 빠지면서 다시 그 17배를 유지하는 그때가 됐을 때 살 겁니다.
어떤 자금으로 살 거냐면 이 뭐 연금 자금이라던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막 긴밀하게 움직이는 자금이 아니라 한번 사놓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자금들은 그 시점에서 S&P 다 때려 박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돼요. 지금도 충분히 낮는데 요 기준이라고 하시는 거는 P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P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고밸류 상태였던 나스닥이 쭉 빠져서 지금 충분히 그 고밸류 상태를 해소했는데 그건 이제 금융단에서 기업은 기업 이 실물 경제는 가만히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얘한테 삼성전자한테 너 10배, 너 밸류 10배, 너 11배, 12배 이렇게 했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퍼가 900인가? 그 정도인데 그냥 삼성전자는 일 잘하고 있고 기업 실적 잘 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금융시장에서 지들끼리 얘한테 판정을 했던 게 그 고밸류 상태였던 거고 지금 제가 요 7월에 기업이 부러진다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저평가하는 거 말고 진짜 삼성전자가 일을 못하는 실적이 부러지는 그 상황이 7월에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요게 기업 실적이 부러지면 다시 고밸류 상태로 올라가고 그걸 해소하는 때가 제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저는 P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밸류 해소가 계속해서 필요해요. 식견을 갖기까지 뭐 보고 공부하셨나요? 제가 신문을 엄청 오래 봤어요. 경제신문을. 제가 군대 공구 군번인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운행병이었는데 중간에 중대장 그 한국경제신문을 중간에 뿌렸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제가 그거 아침에 신문 보고 했는데 그때부터 신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도 맨날 매경 이코노미, 뭐 환경 이코노미 이런 거 다 보고 그걸 십몇 년을 했고 그 이제 대학원에 가서 제가 기계과 대학원인데 대학원에 가서 청강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경제 관련된 거. 뭐 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금융 뭐 이런 거 다 청강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문은 아무튼 십몇 년 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보고 있었고 신문부터 보세요. 신문부터. 맨큐의 경제학 한번 보고 신문 보다 보면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저는 저의 인사이트를 늘렸습니다. 7월에 발표되는 6월 PCI가 컨센에 부합하거나 그 이하로 나온다면 TBT는 매도인가요? 아, 이거는 그쵸. 사실 매도죠. 아무리 QT로 땡겨 올린다고 해도 그건 9월이기 때문에 9월까지 가야 되고 7월에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TBT는 다시 한번 하락 압력 받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CPI가 부합하거나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그래봤자 3% 정도 유지일 텐데 그럼 정리합시다. 이미 우리가 하락분 먹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빠진다고 해도 3.0%로 보고 그 시점에서는 3.2% 정도에서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 CPI가 낮게 나오기에는. 부합하는 정도에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괜찮아요. TBT 스테이 하는 건 나쁘지 않고. 매수 시점에는 개별 중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S&P 지수로 매수하실 건가요? 저는 무조건 지수만 합니다. 저는 개별주를 몰라요, 잘. 개별주를 잘 모릅니다. 깔끔하게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수만 잘 보니까 지수만 할 겁니다.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하세요. 채권 금리와 GDP 성장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 더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공부? 더 공부는 저 채권 교과서에 없었네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라는 자체가 아까 여기 이 높은 성장률이라는 게 여기 개발도상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채권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GDP 성장률, 장기 성장률이, 이 채권가가 연동되어 있다는 거를,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그 내용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요 S&P는 지수로만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지금 인버스로 20% 넘게 먹고 있고 고버스는 40% 정도 먹고 있는데 지수로 사실 먹기 되게 어렵잖아요. 하루에 이거 지수 움직여봐야 몇 프로씩 움직여요. 1, 2%씩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3% 움직이면 난리가 났는데. 근데도 20% 먹었잖아요. 그거 보여줬잖아요. 지수 투자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는 거. 제가 원래 이 잔동작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떤 방향성이 보이면 지수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수로만 움직일 거예요. 개별주 제가 많이 뭐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잘 못해요.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이 사실과 의견하면서 개별주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매크로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개별주에 대한 공부나 뭐 개별 섹터라던가 이런 공부는 개인이 하세요. 제가 이건 해드릴게요. 매크로 관련된 거는.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